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예종실록 제7부 본격 개막 훈구의 시대가 도래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468년 10월 남이의 옥이 종료되고 이제 바야흐로 조정은 오롯이 훈구 공신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었죠. 물론 예종이라고 해가지고 권력을 훈구 공신들에게 그냥 다 거저 넘겨줄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려고 남이를 제거한 건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종 나름대로 남이가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사실 세조도 좀 이제 이 부분을 막판에 경계를 해가지고 신공신을 너무 급속히 키워줬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구공신 쪽으로 회귀를 하게 됐었죠. 자, 그래서 이제 예종도 어쨌든 그런 판단에 대해서 남이를 제거를 하기는 했겠지만 뭐 본질적으로 예종도 부왕이었던 세조하고 마찬가지로 아주 강력한 왕권을 추구하는 인물이었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예종 입장에서는 남이를 제거한 것이 뭐 단순히 구공신을 무조건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뭐 예종은 이렇게 해서 남이를 제거하기는 했는데 예종이 지금 현재 20살이 채 되지 않은 여러모로 좀 미숙한 나이일 수밖에 없죠. 나름 또 이제 세자 기간을 거쳐가지고 교육도 받고 뭐 또 이제 세조 옆에서 나름 이제 견습도 하고 그랬겠지만 아직은 뭐 좀 그렇게 이 완성도가 높은 수준이 되기는 힘든 나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경륜이나 정세 판단에 있어서 노성하기 짝이 없는 훈구 공신들 이제 드디어 이제 훈구 공신들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건데 이분들의 상대가 되기에는 아직은 좀 이제 소위 말해서 짬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특히 예종에게 있어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바로 인사 문제입니다. 뭐 인사가 만사라고 하죠. 실제로 국가 지도자가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따지고 보면 인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왕이 즉위한 만큼 조정에 걸려들도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진다. 뭐 요즘에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죠. 새로 이제 정부가 들어섰다. 대통령이 이제 교체가 됐다. 그러면은 이런 인사 개편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예종의 경륜이 짧다 보니까 관직에 적절한 인재를 배치를 하는 것. 즉, 적재적소의 인재를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이제 그 적임자를 명확하게 가려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점이죠. 보통 세자 기간 동안 학문을 연마할 뿐만 아니라 어떤 과정도 거치게 돼 있냐면은 자신을 도울 친위 세력도 양성을 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세조가 너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렸죠. 그러는 바람에 예종에게는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은 세종 같은 경우도 세자 기간이 정말 짧았는데 대신에 세종 같은 경우는 아버지였던 태종이 상왕으로 물러나가지고 후견인 노릇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세종은 나름대로 자신의 친위 세력을 만들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죠. 문종의 경우에는 충분한 세자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친위 세력이 원래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단종 보기파가 결국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문종이 이제 단명하면서 단종이 이제 그거를 명확하게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친위 세력은 아버지의 친위 세력이고 내 거는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단종이 그게 좀 힘들었죠. 그래서 아버지의 친위 세력들 중에서도 단종을 지지했던 사람 혹은 뭐 이제 수양대군 쪽으로 변절했던 사람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종 같은 경우 나름 이제 세자 기간도 있기는 있었지만 좀 이제 시간이 애매하게 주어진 게 예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부족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종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결국 훈구 공신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번에 뭐 경기도 도지사 자리가 났다. 지금은 뭐 이게 선거로 뽑지만 그때 당시에는 왕이 임명하는 거죠. 경기도 관찰사 자리가 났다 하면은 누가 여기에 적임자인지 사실 예종이 잘 모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 결국에는 원로 대신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자면 내가 A라는 사람을 여기 지명을 하고 싶어도 이 사람이 적절한지 어쩐지 이것 좀 이제 파악할 만한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훈구 공신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 사람 적절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감 잡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말이 좋아서 자문이지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 실정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한 예종 입장에서는 이거는 훈국 공신들 말에 휘둘리지 않을 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예종이 옛날부터 세자 시절부터 좀 국방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은 병조판서 임명을 한 데는 나름대로 큰 문제는 없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종이 뭐 예를 들어서 세금 쪽은 좀 많이 취약하다. 세법에서는 잘 모른다. 그러면 호조판서 누구를 임명할 것이냐 했을 때 본인도 좀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랫동안 세자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각을 구성할 것인가를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예종이 그런 걸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조와 병조같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기관들은 자연스럽게 훈구 공신들에 의해서 장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왕이 잘 모르다 보니까 왕이 결국 자꾸 이제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 괜찮습니까? 사실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훈구 공신들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사람 이래서 안 됩니다. 반대로 그 자리에다가 자기 라인을 타고 있는 사람들을 꽂아 넣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조와 병조 같은 부서들은 사실상 훈국 공신들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급기야 훈국 공신의 뜻이 곧 왕의 뜻이 돼버리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훈국 공신들의 위세가 나날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 조정의 모든 관료들은 당연히 훈국 공신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정의 기강이 흔들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사실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사회에서도 대통령이 선출직이긴 하지만 보통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나름 이제 정치적인 경륜을 쌓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게 이런 부분 때문이죠. 물론 뭐 이제 정치적인 경륜을 굉장히 짧게 쌓고서 대통령이 돼서 나름 훌륭하게 수행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편타당한 범주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기간이 왜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은 대통령이 제가 됐어요. 이제 각부 장관들 임명해야죠. 똑같은 문제 발생해요. 그래서 보통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국회의원도 한번 해보고 뭐 시도지사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혹은 뭐 이제 가능하면 장관 자리도 한 번쯤 뭐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역임을 하고서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 수행할 수 있는 국정 운영 능력이 확실히 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현대 사회나 옛날 사회나 따지고 보면은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런 과정 없이 한 방에 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제 인사 문제에 있어서 여러모로 좀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백악관을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결국에는 자기 따님, 사위분 믿고 의지할 게 이제 이런 거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때 예종이 뭐 이 정도로 경험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좀 충분한 그런 시간이 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예종도 이런 문제점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가장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깡이 좀 있어야 되는 사관들조차도 훈구 공신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을 했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1469년 4월에 일어난 민수의 옥, 무슨 옥이냐? 약간 좀 듣보잡 옥이죠. 자, 어쨌든 이 민수의 옥이 이러한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민수,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예종이 세자 시절에 서연관을 담당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세자의 학문적인 스승이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민수라는 사람은 굉장히 장래가 촉망받는 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종이 왕이 될 무렵에는 사관을 맡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민수가 사초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좀 이제 훈국 공신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의협심이 투철했는지 이 훈국 공신들의 각종 비리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기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사관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쓴 게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이냐.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당시 이제 세조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관들은 자신이 작성한 사초, 이 사초가 진짜 1차 서류죠. 사초에 이름을 써서 제출하기로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이때 좀 논쟁이 있었어요. 이름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한쪽에서는 아니 사초에다 이름을 쓰라고 하면은 누가 직필을 하겠냐. 그거 쓰면 안 된다. 한쪽에서는 이름을 쓰지 않도록 하면은 이게 또 없는 말을 지어내는 사관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냐. 게다가 지금까지 전례 자체가 이름을 써왔다.
사실 뭐 양쪽 다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전례가 있다라고 하니까 결국 전례를 따라가지고 이름을 쓰기로 결정을 하게 됐던 건데 이 때문에 민수는 비상등이 켜졌죠. 자신의 사초를 혹시라도 훈고 공신들이 보게 될 경우 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이 편찬 담당관들은 보통 대신들이 맡는 건데 그 중에 자기가 욕한 사람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여기에 이름이 써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 보고서 혹시 자기한테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결국 고민 끝에 민수는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자, 관련된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는 사초의 대신에 득실을 많이 썼는데 민수가 이름을 쓴다는 말을 듣고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 얘기입니다. 가만히 스스로 두렵고 꺼려요. 기사관 강치성을 시켜 그 사초를 몰래 내다가 지우고 고치었다. 무려 사초를 뜯어 고치는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렸죠. 당시 이제 사초 보관을 담당하고 있었던 강치성 평상시에 친분이 꽤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가지고 통사정을 했던 거죠. 자, 그러자 강치성 뭐 좀 의리가 강했던 건지 아니면 정에 약했던 건지 결국 이제 인정에 못 이겨서 법을 어겨가지고 민수가 제출한 사초를 빼돌려주는데 협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는 이것을 재빨리 고쳐가지고 다시 또 제출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사초를 빼돌린 민수는 은밀히 사초의 내용을 고쳐서 다시 제출을 했었는데 이게 또 어떻게 소문이 퍼졌던 모양이에요. 세상에 완벽한 비밀이란 없다고 소문이 퍼졌는지 이걸 따라한 사람이 또 나와요. 그래서 또 다른 사관이었던 원숙강이라는 인물도 같은 방식으로 사초를 고치는 행각을 벌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위는 그리 오래가지 않아서 들통이 나고 말았죠. 사실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조선시대도 나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격한 관리 체계가 있을 텐데 이거 두 사람, 세 사람이 이렇게 짠다고 해서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게 소문을 듣고서 따라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관들 사이에서는 이미 알 사람 다 아는 일이라는 겁니다. 민수가 사초를 고치는 엄청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다른 사초 보관 담당관들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죠. 이거를 고자질을 할까 말까. 그러면서 이제 결국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은 야 이거 모를 수가 없다. 언젠가 들통이 나게 될 텐데 그때 잘못하면 우리 연대측이 먹는다. 이럴 바에는 어떻게 하자? 차라리 신속하게 보고를 해가지고 우리는 빠져나오자. 아니 뭐 이걸 고자질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법대로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화가 자신들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해서 일을 신속하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조정을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지게 만들었는데요. 예종, 완전히 뚜껑이 열렸죠.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나? 당장 관련자들을 붙잡아서 국문을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국문이 시작되자 민수는 자신의 죄를 순순히 인정은 해요. 제가 고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초를 고의적으로 고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원래 고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기한이 부족해가지고 미처 수정하지 못하고 뒤늦게 다시 가지고 와서 수정을 한 것입니다라는 그런 변명을 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시험지 답안 이미 제출했는데 저 답안지 아직 덜 고쳤어요. 다시 주세요 하고서 고친다. 그거랑 똑같은 소리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아무튼 민수가 저지른 잘못은 이렇게 변명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죠. 예종은 역사를 공명정대하게 기록해야 될 사관들조차도 지금 대신들의 눈치를 살피는 작금의 형태에 그야말로 기가 찰 상황이었어요. 이번 사건으로 예종이 특히 충격을 받은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관들이 임금의 허물은 아무 거리낌 없이 쓰면서 지금 대신들의 허물은 덮으려고 하니 아니 이거는 사관들이 임금보다 대신의 눈치를 더 살핀다는 그런 반증이 아니고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종이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물어요. 야 너네 되게 웃긴 놈들이다. 아니 내 잘못은 그냥 아주 무삭제판으로 다 써놓으면서 그러면서 왜 대신들의 잘못은 그런 식으로 고치려고 했냐. 그랬더니 민수가 굉장히 솔직한 답변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왕이 잘못한 거는 이런 사초가 아니더라도 의정부를 비롯한 각종 공문서에도 결국 기록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신들이 은밀하게 저지른 잘못들 그런 것들은 공문서에 기록이 안 되겠죠. 그런 게 결국 사초에 기록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나치게 사실대로 기록을 했다가 자신에게 화가 미칠까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라고 너무 솔직하게 답변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민수가 모든 죄를 인정함에 따라서 민수의 옥은 마무리가 됩니다. 진노한 예종은 이 사건의 관련자들에게 극형을 처분을 했어요. 다만 민수 같은 경우는 원래 극형을 처분을 하려고 했다가 그래도 세자 시절에 서연관이었다는 그런 점이 고려가 돼서 나름의 이제 인정이 적용이 됐겠죠. 그래서 곤장 100대에 제주로 유배를 하는 것으로 감면을 해주게 됩니다. 자, 하여튼 뭐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종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해야 될 사관이 임금의 눈치는 안 봐도 대신들의 눈치를 본다.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실록도 사실은 100% 완전한 건 아니다. 어차피 이것도 사람이 쓰는 거다 보니까 사심이 안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록을 무조건 100% 맹신하는 것도 사실은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실록이 갖고 있는 공신력이 왜 높다라고 판단이 되냐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쨌든 적발이 돼가지고 처벌을 받아요. 결국에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자정작용 그리고 또 안전장치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설치가 된 것이 조선왕조실록이고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서 국제사회에서도 그 공신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역시 이것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100% 완벽한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는 항상 이런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좀 조심성 있게 사료를 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예종이 이런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이게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저 정도니 나머지 사람들은 뭐 보나마나 뻔하다는 거죠. 더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종이 남인을 제거함으로써 지금 자신의 왕권이 강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훈구라는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세력을 탄생을 시켜버렸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남인은 그때 당시 정황상 제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긴 했었죠. 자, 뭐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뭐 상황은 다 엎질러진 물이고 당분간 예종은 훈국 공신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거죠. 즉 확실하게 자신의 친위 세력이 마련이 되고 훈국 공신을 견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정치 권력이 나타날 때까지 이제는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은밀하게 힘을 모으는 것이 현재 예종이 할 수 있는 선택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예종, 그렇게 만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 진짜 부전자전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인데요. 예종은요, 자신의 부왕이었던 세조하고 거의 판박이 인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세조를 가장 확실하게 빼다 닮았다라고 볼 수 있는 아들이었는데, 형이었던 의경세자는 좀 그래도 오다한 면이 있었지만 예종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칼같았거든요. 부왕과 마찬가지로 예종은 절대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군주였다는 거죠. 당연히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예종이라는 왕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조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